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4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내일 0시부터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가포비상을 전국에 발령하고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26%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뉴스7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16시간 후인 내일 오전 11시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비로소 헌법재판소가 탄핵 국면을 일단락 지으면서 8명 헌법재판관들의 서명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최종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입니다. 시작부터 신속심리를 강조한 헌재는 주 2회 변론기일을 열며 총 11차례 변론에서 증인 16명을 신문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변론 종결 후 평의가 길어지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간 심리를 경신했습니다. 내일 선고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그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의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한다면 재판관 의견에 따라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고 판단한 헌재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윤 대통령의 선고 과정 전부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고 전날인 지금까지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로 내일 헌법재판소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1차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기일 가운데 8차례나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지만 지난달 8일 석방된 뒤에는 줄곧 관저에 집거 중입니다.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현재까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선고기일이 정해진 지난 1일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뒤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고 전야를 맞이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헌재는 내일 선고 준비 상황을 마쳤습니까? 드디어 내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시간가량이 남은 건데요. 이에 헌법재판관들도 막바지 작업에 매진 중입니다.
선고 기일이 잡힌 이후부터 헌재가 보안 강화 차원으로 정확한 평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진 않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 오후로 평의를 진행하며 막판 결정문 다듬기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에 대한 방향은 정해졌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쟁점, 헌재의 판단 등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문은 이번 사건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작성하고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 등이 있다면 결정문에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결정문 수정은 재판관들이 마지막 서명을 하기 전까지 가능한데요. 그렇다 보니 내일 재판 직전까지도 결정문 내용은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선고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헌재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헌재에서는 선고일이 지정된 이후 보안도 더 강화한 상황인데요. 헌재 직원들도 다소 출입이나 외부 접촉을 제한하며 매우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명운을 결정한 헌법재판관들은 출근길에 경찰이 동행하는 등 강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 외부 인원 출입 제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지에 따르면 차량 출입이나 취재진 출입에도 제한이 상당한데요. 오늘까지만 해도 취재기자 출입 인원 숫자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는데 내일은 각 언론사별로 헌재에 들어올 수 있는 취재기자 가 3명으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헌재 주변 상황을 반영하듯 오늘 여론조사에서 다소 우려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이 44%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희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전망한 비율은 55%로 기각 전망보다 2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 모두 46%를 기록했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7%포인트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탄핵 심판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수용하겠다가 50%, 수용하지 않겠다가 44%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와 비교할 때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6%포인트 줄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포인트 늘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지면서 다양한 루머가 양산되며 헌재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탄핵 찬반 진영이 사법적 탄핵 심판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더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전국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치권의 승복 논란과는 별개로 정치인은 물론 국민들도 헌재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탄핵 심판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가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구속 당시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떠올리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일 경찰력을 100% 총동원하는 가포비상령을 전국에 발령하고 폭력에는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경찰은 오전 9시부터 서울 전역에 을호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가용 경력의 50%를 동원할 수 있는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한 겁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행위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력 성견과 같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테러 협박글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여 선고 당일인 내일 0시부터는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최고 경계 태세인 가포 비상이 발령되고 총경 이상의 간부들은 전원 비상대기에 들어갑니다. 서울에만 기동대 210여 개 부대 14,000여 명을 배치하고 경찰은 과격 불법 행위에 대비해 캡사이신과 장봉도 지참합니다. 헌재 인근에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당시 경력 4,600명의 2배인 9,000명이 집중 배치되고
인근에는 경찰 특공대도 대기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관저와 국회, 언론사 등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이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3호선 안국역의 일부 출입구는 벌써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선고 당일인 내일은 안국역 자체가 하루 종일 폐쇄됩니다. 안국역과 광화문, 숭례문, 서울역 일대 도로가 통제됨에 따라 시내버스 150개 노선도 가변 차로로 우회하거나 아예 통제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안의 분위기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밖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심동욱 기자, 내일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헌재 밖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보이시는 것처럼 헌재 일대는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워 외부와 전면 차단된 진공 상태입니다. 제가 진공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데 차량 통행은 물론 내부에서 집회까지 제한되며 이곳은 정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벽 너머는 하루 종일 분주했는데요.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가 오전부터 열렸고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관님들을 믿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8대 0으로다가 파멸될 거라고 저는 믿고 계속 나올 거예요. 싸울 거예요. 계속. 탄핵 반대 집회 역시 안국역 인근에서 열렸는데 이들은 윤 대통령이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무조건 기각돼야 돼요. 이건.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 다 똑같은 마음인데 뭐. 아니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찬반 양측은 모두 철야 농성까지 이어간 뒤 내일 선고 생중계를 함께 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찬반 양측이 헌재 선고에 맞춰 총집결할 것으로 보이면서 경찰은 인사동 일대에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한남동 관저 집회에 13만 명 정도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신고 인원보다 많은 20만 명 이상이 모인 만큼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수십만 명이 집결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선고 결과이겠죠.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져 예측은 어렵지만 11차례 열렸던 변론 기일에서 단서를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혁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과 선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를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 사령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렸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비상입법기구의 실체에 관한 질문도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포고령의 제1항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와 국회 봉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선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판관들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사실관계를 두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집요하게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재판관들의 날선 질문에 대한 증인들의 답변, 이에 대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반박, 그리고 각종 증거자료 등을 종합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남은 궁금증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풀어봅니다. 우 기자, 이제 16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이미 결론은 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막판 뒤집힐 수 있나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요, 그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관들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이 판결의 데드라인이 선고 직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정해진 결론이 내일 아침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 재판 실무 절차를 안내하는 헌법재판 실무 제요를 보면요, 재판관이 의견을 바꾸려고 하면 선고 전까지 평의를 다시 하자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한 재판관이라도 마음을 바꾼다면 결과가 직전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11시 전에 밤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8명 다시 모여서 논의해야 됩니까? 그렇다는 건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이게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고 일정을 정한 시점에 이미 재판관들이 결론까지 낸 걸로 알려졌죠. 그런 만큼 남은 시간은 주로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데 쓰일 걸로 보입니다. 이 결정문은 재판관들의 최종 서명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는 선고 직전에 서명이 된 걸로 알려졌고요. 이번에도 선고 직전 혹은 선고 직후에 서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이 높아서 그런지 방청객들이 역대급 경쟁률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마감한 최종 방청 신청 인원은요, 96,370명으로 이 최종 경쟁률은 4,819대 1입니다.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경쟁률이 20대 1, 박 전 대통령 때는 796대 1이었던 만큼 이를 한참 넘은 열기를 보여주고 있죠. 윤 대통령 선고 방청을 신청하기 위해 홈페이지 동시 접속자만 1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지난 주말에 8년 만에 열린 그 가수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 씨 콘서트 예매를 위한 동시 접속자가 20만여 명을 알려졌는데 이에 못지않은 열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뱅만큼 열기다. 근데 이게 역사적인 선고여서 그런가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이 극명하게 갈려 있는 상황에서 양 진영이 조금이라도 방청석을 더 확보하려고 경쟁이 붙은 측면도 있습니다. 여당 지지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보면요, 이 해외 축구장 이름을 빗대서 헌재를 윤 대통령의 홈구장으로 만들자,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또 야당 지지자가 많은 커뮤니티를 가보면 이 파면 선고가 될 때 방청석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외치자,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내일 그런데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겠죠? 가지 않아도. 네, 그렇습니다. 자택이나 관공서는 물론이고요, 많은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이 선고 네. 생중계를 시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또 탄핵 찬반 측도요, 각자 헌재와 가까운 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인데 여기에다 전광판을 설치해서 선고 생중계를 시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걱정은 내일 판결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재판관들이 뭔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헌재는요, 보통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 때마다요, 이 재판에 대한 법리뿐만 아니라 선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한 판단을 내려왔었습니다. 한 전직 헌법연구관은요,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그때 재판관들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합의를 했었다, 이렇게 네. 이제 말을 해줬습니다. 이 만장일치라는 당시의 결과가 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판단뿐만 내린 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같이 들어가 있었던 표결 결과였다는 겁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치유와 화합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길까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사회 통합의 메시지가 이 보충 의견으로 결정문에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안창호 당시 헌법재판관은 국민 간 이념 갈등의 우려를 알고 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은 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문에 적었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요, 이번 헌재 재판부도 선고 결과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그만큼 역사적이고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국민통합 대신 지지층 결집을 택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국회 밖 광장으로 나갔는데요. 그 현장을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국민의힘은 헌재 인근에서 밤샘 릴레이 시위를 이어갑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정태진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 뒤에 보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300m가량 떨어진 안국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탄핵 기각, 각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여당 의원들의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함께 진행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여 명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인 내일 새벽 1시까지 이곳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살아 돌아오십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원들은 내일 아침 7시까지 밤샘 릴레이 시위를 계획했지만 선고 당일 아침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시간을 조금 당겼습니다. 당 지도부는 헌재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고 대통령 직무복귀 결론을 내릴 경우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릴레이 시위를 마친 의원들과 지도부는 내일 아침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TV 생중계로 지켜본 뒤 의원총회를 열고 결과에 따른 대책을 논의합니다. 중진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등 의원 20여 명은 내일 재판정에 들어가 탄핵 심판을 직접 방청합니다. 막판까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릴레이 시위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 역시 막판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이 광화문 천막당사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헌재 앞으로 다시 가서 이 시민단체와 함께 야5당 연합 집회도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죠. 장가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 기자, 지금 헌재 인근인 것 같은데 뒤에 민주당 의원들도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민들 사이사이에 야당 의원들도 함께 이곳 서울 양국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외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지켰던 민주당 의원들도요, 지금은 모두 헌재 앞으로 모여 막판 여론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8대0 파면 인용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한 아주 전형적인 불법적인 독재자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야권은 오늘 시민단체와 함께 8대0 만장일치 파면을 위한 100만 시민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모두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면서 내일이면 파면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12.3 비상계엄으로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수습책으로 이른바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야당 주도로 긴급 현안 질문이 열렸는데 최상목 경제부 총리의 미국채 투자 의혹 등 윤석열 정부 실정을 파고드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광화문이 아닌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할 예정이고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역구에 있는 의원 사무실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국역 집회 현장에서 MBN 뉴스 장가입니다. 예, 이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운명도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 폭풍 전야 같은 정치권 상황과 이 향후 전망을 정치부 이교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선고까지 대략 16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각 당의 지도부 긴장감 있게 지켜볼 것 같은데 먼저 어디에서 선고를 지켜볼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지도부가 모두 국회 내에서 대기를 하는 만큼 예. 11시 선고 때 TV 생중계로 다 같이 지도부가 선고 결과를 지켜볼 그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10시 반 비공개로 비대위를 소집해서 지도부가 헌재 상황을 함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같이 모여서 결과를 확인할지는 미정인데요. 비공개로 10시에 지도부가 모이긴 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다 같이 선고 상황을 시청하는 일종의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뭐 그런 이벤트가 없다거나 비공개로 한다는 건 아무래도 결과에 따라 양당의 좀 표정 관리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지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예. 그때 당시에도 지도부가 모여서 같이 선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그때는 기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탄핵 인용 가능성과 여론이 높았던 만큼 어느 정도 준비가 됐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탄핵 인용과 기각으로 국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자칫 선고 직후 나오는 정치인의 모습이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17개 시도당에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선고를 지켜봐달라면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선고 하루 전인 오늘까지 여야는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주를 찾았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12.3 계엄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발언 직후에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검찰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면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극단적인 선동 선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도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으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지적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신경전이 치열한데 일단 결과에 따른 그럼 시나리오도 하나씩 짚어보죠. 예. 만약 이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도 현실화되는 거고 그럼 대선 날짜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날짜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인데요. 예. 공직선거법은요. 대통령 거리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를 것과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딱 60일째 선거가 치러진 만큼 이번 선거일도 아마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될 거란 관측이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다음 주쯤에 결정해서 공고할 걸로 보입니다. 예, 대선을 60일 안에 치른다는 것이 참 빠듯한 시간표입니다. 이 후보를 내야 하는 각 당도 바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언제 내려놓을 건지 이게 일단 관심입니다. 예. 당대표실 관계자는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초가 되지 않겠냐면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자칫 조기 대선을 기다렸다는 듯한 모양새를 줄 수도 있어서 대선 출마와 맞물린 당대표 사퇴 시점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찬반으로 분열된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로 대선 무대에 돌입하지는 못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 혹은 이 각하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겠죠. 사회 안정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언급한 임기 단축 개헌 논의도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야권의 반발은 지금보다 더 조직적이고 큰 규모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당장 민주노총은 기각이 되면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거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각 때는 거리 위 결사항쟁이 시작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옥 기자였습니다. 예, 어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한 곳만 사수하며 참담한 성적표를 거뒀고 민주당도 이 텃밭인 전남 담양을 조국혁신당에 내줬습니다. 김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4.2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안방 대부분을 내주며 패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기초자치단체장을 맡았던 충남 아산과 경남 거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부산시 교육감도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으로 수장이 바뀌었고 텃밭인 경북 김천 한 곳만 가까스로 사수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민주당도 호남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직접 지원까지 나섰던 전남 담양은 조국혁신당 후보가 깃발을 꽂았습니다. 창당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을 배출한 조국혁신당은 한껏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걸음,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는 SNS에 호남 시민들이 호된 질책을 내렸다며 민심을 가슴에 새기고 정치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4.2 재보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텃밭 민심이 모두 등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고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26%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 펜이 국내에서 1,000원이라면 미국에서는 1,260원에 팔리면서 그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표 내용을 먼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강용욱 특파원, 미국의 발표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6%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치의 혼선도 발생했는데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한 패널에는 한국 25%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인도와 스위스 등에 대한 관세율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의 수치보다 1%포인트 더 높게 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호 관세율이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와 쌀을 거론하며 한국의 무역 장벽이 최악이며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6%,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율은 어느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른바 67개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국가의 관세율을 보면 중국 34%, 일본 24%, 대만에는 32%의 상호 관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20% 관세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10%의 기본 관세는 오는 5일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는 9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주장했고 트럼프 강요들은 상호 관세에 보복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조를 스스로 퇴보시키고 보호무역주의로 되돌리는 움직임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장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이 초비상입니다. 특히 대부분 베트남과 중국 현지에도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한국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돼서 기업들의 이중고가 예상됩니다. 민지숙 기자가 기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수상 레저용품 제조업체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7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6% 관세도 부담이지만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베트남에 진 공장들이 더 걱정입니다. 베트남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으로 수출하면 46% 관세를 물기 때문입니다. 당장 거래처들은 17배로 늘어난 세금을 분담하자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와 협상을 통해서 반반씩 부담하자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 46억 정도의 그 회사에 손해 내지는 영향이 있다. 좀 공황 상태입니다. 정부가 장려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한 이른바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게 된 셈입니다. 이곳 인천 기업 10곳 중 7곳은 이번 관세 폭탄의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생산 거점으로 삼는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LG 가전 등 대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만 기존의 관세를 부과받았던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는 상호 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이중 관세 부담은 덜게 됐습니다. 예정된 조치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될까봐 우려를 했던 건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가 수정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긴 만큼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남은 궁금증은 경제부 고종수 기자와 뉴스 추적에서 풀어갑니다. 고 기자, 26% 상호 관세.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예. 지나치게 임의적이어서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 조야에선 미국 정부가 정한 대미 관세율을 그저 절반으로 나눈 게 상호 관세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5%든 26%든 대미 관세율 50%의 절반 수준이죠. 이 대미 관세율이란 개념 또한 모호합니다. 미국에 대한 흑자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수치와 비슷하긴 한데 이 명확한 근거가 안 보입니다. 26%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안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FTA,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으로 0%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관세가. 그런데 왜 FTA 국가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여가 된 걸까요? 예,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20개국 중 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 관세 10%에 이 플러스 알파를 한 게 상호 관세 이런 구조인데 호주나 칠레, 중남미 국가는 기본 관세만 부과가 됐습니다. 살펴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지난해 급증한 무역 적자 규모가 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EU보다 높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 또한 일방적이고 임의적이란 평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은 적과 동맹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우리나라에 대해 자동차는 물론이고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까지 콕 집어 거론하면서 압박을 했는데요.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도 좀 비슷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미국과 자동차 산업 협력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깊고 미국의 대일 무역 수지가 한국보다 나은 점 등이 이유로 거론되긴 합니다. 네, 예상은 했었지만 그럼 우리 금융시장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관세 충격에 코스피는 장중 한때 2% 후반대까지 밀렸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낙폭을 줄이면서 전장 대비 0.76% 하락한 2,480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인 이 환율 개념의 특성상 상호 관세가 미국 경제에도 악재인 점이 반영이 돼서 이 변동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F4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의 대책 나왔습니까? 예, 발표 직후부터 정부가 분주히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 전략 TF 회의를 열었고요. 안덕근 산업장관이 주재한 민간합동 대책회의도 열렸는데 가시적인 대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하. 정부는 이른바 맞불 관세나 사실상 백지화된 FTA 재협상 검토 등은 명시적인 대안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맞불 관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대책은 뚜렷하지 않고 네. 그렇다면 26%에 대한 상호 관세 앞으로 미국과 협상을 하면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 트럼프 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이 국가 긴급 비상사태를 전제로 해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국가 위기 상황의 예외 조항을 일단 살펴보고 조속히 고위급 방미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스스로 단판 승부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이 관세 발효가 미 동부 시각으로 9일부터여서 시간이 촉박한 게 문제입니다. 네, 고위급 방미. 그래도 앞으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게 좀 낫겠죠. 고정수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맞서는 중국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즉각 보복을 예고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공동전선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폭력과 패권, 약탈, 관세 장벽 등이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냐고 묻습니다. 탐욕을 거론할 땐 트럼프가 장악을 시도 중인 그린란드 지도가, 파괴를 설명할 땐 미국 성조기가 각각 등장합니다. 트럼프의 전방위적 관세 폭탄이 미국 동맹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탈미국 진영화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트럼프 1차 관세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중국은 혼자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보고 중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브릭스의 회원국을 늘리는 등 우군 확보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과도 손을 잡는 데 성공한다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미국의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Japan, Korea, and others closer to China as they seek new trading partners that can be more reliable than the Trump administration at this. 전 세계에 손을 내민 것과 달리 미국과는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34%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20%를 더해 54%까지 급증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전 공언한 60% 관세 부과에 근접한 만큼 중국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준비해놓은 보복 수단을 대부분 꺼내들 것이란 관측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를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반격 조치를 통해 권익을 소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상대방 국가가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어 결국 미국 내 물가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물가가 들썩이면 미국인도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한 가정집에 화장지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고율 관세 소식에 화장지를 사재기해 놓은 건데 미국의 화장지 상당수가 캐나다산 목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부터 미국의 물가 관련 근원지표가 급격하게 올랐는데 서비스 물가 상승과 함께 관세 인상의 불확실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달걀 한 알에 $1 가까이 값이 오른 달걀 대란을 겪은 미국인은 치솟는 물가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I mean, every day you go to the store, things are more expensive, and not just food, but things when you look across the board, childcare, summer camps. 덩달아 지갑도 닫고 있습니다. I'm not buying as much as I used to. That's for sure. Yeah, I just buy what I need, basically. 상호 관세까지 더해지면서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하는 업체는 망연자실합니다. Our honey is from Brazil. That's an additional 10%. Berries tea blend comes from Germany. That's an additional 20%. 3 weeks ago, we had to let 90% of our staff go. 결국 생활 물가를 낮추겠다는 대선 공약도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분노마저 터져나옵니다. Lies, the lies. We are swimming in lies, and he is such a smooth talker, and he talks nonstop. 전문가들은 관세가 본격 반영되면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물가가 차례로 오르며 금리 인하가 또다시 지연되고 전 세계는 물론 미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법원은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판시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여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 9명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고 통정매매, 허위매수 등의 방식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1심보다 형 무겁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지목되며 관심을 끌었던 전주 손모 씨 역시 원심대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손 씨는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선 방조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손 씨는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자신 명의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됐고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가 서울고검에서 검토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일당 전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내일 대규모 인파가 헌법재판소 주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강세현 기자가 현장을 돌며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선고되고 안국역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헌재를 공격하라는 외침과 함께 시민들은 경찰이 세운 차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단은 한 대로 공격도 하시고 자, 1차 공격주가 담벼락
혼란 속에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헌재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와도 동요하면 안 됩니다. 헌재 주변으론 버스가 한뼘 간격으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틈이 좁아 이파가 몰리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헌재로 이동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노약자는 인파에 휩쓸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집회 뒤쪽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헌재 주변엔 좁은 골목이 많은데 사람이 몰린 곳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줄자로 골목의 폭을 재보니 2.6m 정도로 좁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경사까지 져 있어서 사람들이 몰리면 압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환풍구엔 올라가지 말고 지하철을 탄다면 사람이 적은 출입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분신을 시도하는 참가자를 말리려다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경찰관에게 알리거나 전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떠난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나면 손해를 보는 건 결국 전공의 자신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겁니다. 복귀를 막는 박단 전공의 대표에 대한 불만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사직 전공의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1년 넘게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 사이에 강경투쟁에 대한 이견이 일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떠나면 상급 종합병원들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리고 그러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줄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다르게 전개됐다는 겁니다. 증원된 채로 인원이 들어왔고 대학병원도 체질 개선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전공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복귀를 반대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불만이 끓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박 위원장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드러눕기 방식의 투쟁만 고집하고 있고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전공의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새로운 의견 개진이나 의사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떠밀리듯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들은 이번에는 수업 거부로 정부에 맞서고 있는데 투쟁 대우가 견고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약 79%가 수업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본과 학생의 65% 정도는 수강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학을 하지 않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제적되지 않게 해달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협 측은 최근 박단 위원장이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냐며 복학생들을 쏘아붙인 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우리 사회에 거세지는 반중 정서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이르면 올해 3분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무비자 정책을 예고했는데요. 반중 정서 완화에 도움이 될지 기대감이 크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김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학생 김진서 씨는 지난해 이어 올해 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무비자로 쉽게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더 자주 중국을 찾게 된 겁니다. 거의 국내 여행 가듯이 되게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들도 이게 무비자 풀리는 게 아니었으면 내가 중국에 와볼 수 있었을까? 반면 중국인들은 한국에 올 때 매번 비자를 받아야 하고 최근 SNS 등으로 접한 한국의 반중 정서에 쉽게 발걸음이 향하지 않습니다. I need a long time to deal with the misunderstanding, deal with the wrong opinion. 정부는 오는 3분기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인의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 데 대한 화답의 성격이 큽니다.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뒤 중국을 여행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를 반기는 중국 언론 기사들도 잇따랐습니다. 교류가 확대되면 최근 달궈진 한국 내 반중 정서도 자연스레 안정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한국 국민들과의 관계라든가 경제는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고요. 한한령도 자연스럽게 그걸 완화시키면서 풀어주는.
일각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 좀 이런 사회에 약간 어지럽게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조금씩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죠. 외교부는 중국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단체 관광객에 한정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불법 체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현역 장병들에게 금전을 대가로 군 기밀 정보를 캐내던 중국 스파이가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중국이 반발하던 한미 연합훈련 자료였습니다. 군 정보당국은 중국 정부가 관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한국과 미국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매년 진행되는 훈련이지만 중국은 자신들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훈련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초 중국인 A씨를 포함한 일당은 오픈 채팅방에서 한국군 장병 행세를 하며 현역 장병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1대1 대화를 걸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고 포섭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부대에 복무 중이던 병사 B씨는 실제로 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B씨는 부대 안으로 비인가 휴대전화와 스파이 카메라를 들고 가 한미 연합연습계획과 같은 내부 자료를 찍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정보 제공자에게 대가를 건네기 위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중국인 및 이와 관련된 현역 장병의 군사기밀 탐지와 수집 정황을 식별하여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군 정보당국은 이들 조직과 중국 정부의 연관성 여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A씨가 중국군 소속이라는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 않고 쌩 지나가 버린 경험 있으신지요? 요새 그런 버스가 어딨나 싶지만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버스가 서지 않고 지나갔다는 민원 신고가 무려 15,000건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박은채 기자가 정류장에 나가봤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버스 정류장. 정류장으로 다가서던 시내버스 한 대가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내 휙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뒤늦게 승객을 발견하고는 급히 버스를 세우기도 합니다. 아예 세울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건지 정류장 쪽으로 차선도 바꾸지 않고 1차로를 그대로 지나가는 버스도 있습니다. 앞에 나가 있어도 지나가시고 많이 그랬어요. 놓치면은 10분은 그냥 기다려야 돼가지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급한데 지나치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버스 노선이 교차하는 정류장에선 무정차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승차할 승객이 있으면 버스는 반드시 정차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버스기사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그냥 승객이 아니고 승차할 승객이라는 문구에서 시작됩니다. 정류장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내 버스를 탈 승객인지 버스기사는 순간적이면서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핸드폰 보고 있는 상황이 제일 많긴 하고 물리적으로 배차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일이 다 물어가면서 다시 운행을 할 수는 없어요. 버스 운송조합 홈페이지에는 무정차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한 해 서울과 경기도에 접수되는 무정차 민원은 15,000건에 달합니다. 버스도 지하철처럼 정류장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 정차하게끔 법을 수정하든지 30년째 변함없는 과태료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2천만 원 후반대 가격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국내 업체들은 더 강력한 성능으로 7년 만에 재탄생한 수소차와 또 혁신 기술을 앞세워 안방 사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대 위로 등장한 날렵한 모양의 중형 세단. 중국 자동차 업체 비아디가 국내에 두 번째로 선보이는 모델입니다. 출고 지연으로 논란이 됐던 첫 모델까지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한국 시장에서 제대로 붙어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여기에 국내 업체들은 친환경, 혁신 기술을 테마로 안방 수성을 다짐합니다. 현대차가 7년 만에 재탄생시킨 수소차는 5분 충전에 700km를 달릴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내세웁니다.
We announced a 24.3 trillion won investment in Korea for R&D, new products, advances in EVs, improving battery capabilities, software-defined vehicles, autonomous driving, and hydrogen infrastructure.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은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레저를 즐기거나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차량 내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향후 전기차는 이렇게 개처럼 옆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고 평형 주차도 한 번에 가능합니다. 제자리에서 돌기도 가능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도 쉽게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라든지 아니면 그 모터라든지 구동 장치 같은 모든 시스템들이 각 바퀴에 통합이 돼 있어서 아성에 도전하는 중국 업체와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내 업체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MBN이 개국 30주년을 맞아 준비하는 2025 MBN 선셋 마라톤에 주식회사 숲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합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사명을 바꾼 숲과 MBN은 선셋 마라톤의 성공적인 개최와 미디어 콘텐츠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선셋 마라톤은 오는 19일 인천 영종도 시사이드 파크에서 열립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우리의 영원한 배구 여제 김연경이 V리그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이제 단 1승만을 남겼습니다. 정상에서의 화려한 마무리를 꿈꾸는 김연경 선수의 바람이 이뤄질지 배구 여제의 라스트 댄스에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세트 스코어 0대2로 몰리며 2차전을 내주나 했던 위기의 순간. 흥국생명엔 배구 여제 김연경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공격으로 3세트와 4세트를 따내며 동점을 만들더니 운명의 5세트, 혼자 15점 중 6점을 책임지는 쇼타임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시리즈 스코어 2대0을 만들며 우승 확률 85.7%를 잡은 흥국생명은 적지 대전에서 열리는 3, 4차전에서 승부를 끝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선수들하고도 잘 준비해서 3차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복귀 후 챔피언 결정전에서 3연속 준우승에 그치며 아쉬움을 삼켰던 김연경. 마무리가 우승으로 끝나면서 통합 우승으로 마무리가 되면 정말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울음을 터뜨릴지 아니면 웃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배구에 남긴 거대한 발자취를 뒤로하고 화려한 피날레까지 단 한 걸음만 남겨둔 가운데 라스트 댄스를 어떤 표정으로 마치고 정든 코트를 떠나게 될지 배구 팬들의 시선이 남은 경기들을 향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4월로 접어들면서 곳곳으로 봄꽃 소식이 가득합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절기 청명인 내일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김천은 19도까지 올라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지역의 건조특보가 해제됐지만 경북 지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내일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6도로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5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가 1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반짝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